광고와 미디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체와 광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 학기 우리가 배울 광고 매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복차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광고 매체,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 그 자체입니다. 먼저 매체 쪽에서는 이런 광고 매체가 무엇인지 그 정의 한번 살펴보고요. 광고 매체의 역할, 중요성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광고 영역으로 넘어가서는 광고의 개념에서 광고의 정의, 그리고 어원, 요소 및 특성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고와 유사한 개념에서 이 광고와 이렇게 자꾸 혼동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전, 그리고 홍보, 퍼블리시티, 인적 판매가 그것인데 이것을 광고와 한번 비교해서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고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하는 역할, 즉 마케팅 기능, 커뮤니케이션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4대 주역 쪽에서는 광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4개의 주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교시에는 여기 광고와 유사한 개념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2교시에 나머지 광고의 기능과 광고의 4대 주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광고 매체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원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이 미디어란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라틴어 미디우스입니다. 미디우스 뜻은 바로 중간, 미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2개 이상의 대상 사이, 중간, 이 미들의 위치를 하면서 중개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매체의 특성이 바로 이 어원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자, 광고 매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광고 매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그냥 입만 움직이시면 별로 학습에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꼭 머릿속으로 저게 무슨 의미인가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광고 매체란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 이게 광고 매체입니다. 광고 매체는 이 광고주와 소비자, 이 중간, 미들의 위치를 하면서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도구, 수단이 광고 매체입니다. 이러한 광고 매체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주죠? 여러분들 어디에서 광고를 보시나요? 그쵸? 신문에서도 광고를 보실 수 있고, 또 그리고 잡지, 라디오, TV 이런 데서 우리는 광고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매체들, 이게 광고주의 광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의 요소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광고 매체로 이것을 전통적인 4대 매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4대 매체 외에도 뉴미디어,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IPTV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광고주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광고 매체의 이제 역할과 중요성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할입니다. 광고 매체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면 이미 정의에 드러나 있었어요. 바로 광고주의 광고를 타겟 오디언스, 이건 번역하면 표적 청중, 목표 청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핵심 소비자예요. 이렇게 타겟 오디언스에게 광고를 전달하거나 노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광고가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이걸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매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소비자가 봐야 효과가 나니까요. 자, 이제는 이러한 광고 매체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매체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는 이 광고 효과와 직결이 되어 있고 또 광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똑같은 메시지라 하더라도 이걸 TV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했느냐, 라디오를 통해서 전달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매체를 선택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광고 메시지의 효과, 그리고 소비자가 느끼는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매체의 장점이나 단점이 어떠한가, 매체의 종류는 어떠하고 소비자들이 매체를 이용하는 환경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광고를 제작한 다음에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면 이 광고 효과가 크게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효과와 연결되어 있어서 매체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매체를 잘 활용을 해서 광고 효과를 증대시켰던 사례로 저는 다음 광고를 들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게 될 이 사례는 지난 2014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5개 매체 부문 은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광고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미 이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 도구로서 한번 봐주시고, 이 매체를 잘 썼을 때 광고 효과가 증폭될 수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사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어디인 것 같나요? 네, 버스 정류장이죠? 지금 쉘터를 지금 매체로 이용해서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인 것 같나요? 여기는 전시회장이죠? 그래서 여러 미술 작품들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광고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여기는 어디인 것 같나요? 건물 안에 이제 복도의 벽입니다. 이 벽에 지금 이제 광고가 부착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외부에 나갔는데 중요한 전화가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 핸드폰 배터리가 막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떠한 그 기분이 들겠습니까?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이 드시겠죠? 그런데 근처에 이 핸드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게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안도하고 기쁘겠죠? 자, 이 광고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사람 팔 비주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건 사실 핸드폰을 충전하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막 그 배터리가 닳아져 가는 핸드폰을 이 충전 케이블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충전을 하면 굉장히 이제 기쁜 그런 감정이 들겠죠.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꺼져가는 핸드폰을 충전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듯이 당신의 헌혈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혈하십시오. 바로 헌혈 공익 광고였습니다. 이것은 브라질의 그 헌혈 기부 공익 단체가 이제 집행했던 그런 광고인데, 보통 공익 광고들은 이제 신문이나 텔레비전, 잡지 이런 매체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광고 매체를 이용했죠. 건물의 벽, 버스 정류장, 전시회장 이런 데를 광고 매체로 활용해서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된 매체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는 더 크게 증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매체를 잘만 활용한다면 광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어서 상당히 매체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광고의 이제 영상 광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체를 잘 썼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매체가 중요한 두 번째 까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가 중요한 이유는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 예산의 대부분은 사실 이 매체비가 차지를 합니다. 보통 한 70에서 80%를 차지하고요. 많은 경우에는 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어떨 때는 무려 90%에 육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이 매체비가 광고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광고주라던가 광고회사가 별다른 매체 기업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매체의 시간과 지면을 구입해서 광고를 집행한다면 이 광고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매체의 전략 전술이라던가 그리고 매체 목표, 매체 예산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이제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면 광고 예산 낭비도 막고 그리고 이제 그 비용 대비 효율성 이런 것들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매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광고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광고의 개념, 광고와 유사한 개념, 광고 기능, 광고의 4대 주역 이렇게 4가지 차원에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의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광고의 어원, 그리고 정의, 요소 및 특성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원입니다. 광고를 영어로 advertising, advertisement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라틴어 아드베르테르입니다.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이 아드베르테르의 의미는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다, 돌아보게 만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광고가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에 뭔가 임팩트한 요소, 크리에이티브한 요소를 이렇게 가미해서 사람들이 그 광고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그 광고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광고의 특성이 어원에서부터 드러나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광고의 정의를 살펴보겠는데 여기서는 사전적 정의, 학술적 정의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광고라는 이 단어에서 한자로 이 광자가 무슨 광자죠? 넓을 광자죠? 그리고 이 고는 알릴 고자죠. 그래서 이 의미 그대로 광고는 넓을 광,
널리 알리고 알리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 우리 기업을 널리 알리는 일, 그게 바로 광고의 뜻입니다. 자, 이제는 광고의 학술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술적 정의를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머릿속으로 의미도 꼭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자, 광고란 명시된 광고주가 자신의 제품, 서비스, 용역 등에 대한 정보를 매체를 통해 표적 청중에게 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판매를 촉진하는 유료의 상업적 활동.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은 일단 광고주가 집행을 합니다. 이 광고주가 팔려고 하는 제품, 그리고 서비스나 용역이나 브랜드, 이런 것들이 가지는 각종 장점, 혜택, 가치, 이런 것들을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이런 광고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이 판매 촉진이 목적인 유료의 영리적인 활동, 이게 바로 광고입니다. 이 정의가 괜찮은 게 이 정의에는 다양한 광고의 요소와 특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광고를 하는 주체가 있죠. 그리고 광고의 대상인 객체, 그리고 광고의 성격, 그리고 광고의 방법, 광고의 목적, 이런 요소들이 이 학술적 정의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정의를 바탕으로 광고의 요소와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 광고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누가 하죠? 아까 그 정의가 어떻게 시작했나요? 네, 명시된 광고주가 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광고의 주체는 바로 광고주입니다. 근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무슨 의미냐면 광고 안에 지금 이 광고주가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딱 봤을 때 아, 이 광고 누가 집행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광고주를 명시를 하냐면 광고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이 판매 촉진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광고주가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품을 잘 사기가 어렵죠. 그래서 분명하게 광고 안에 누가 광고했는지 이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명시된 광고주의 개념은 소비자 입장에서 누가 광고를 했는지 그걸 알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광고주라는 의미는 꼭 기업의 명칭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브랜드 네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제품의 특성, 뭐 홈페이지 URL,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다 광고주로 들어갑니다. 이 명시된 광고주의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쇄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보시면서 광고주가 누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광고주가 누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쵸? 바로 삼성 네트워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 첫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큼직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여기 바디 카피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로고 타입, 슬로건, 홈페이지 URL, 이렇게 광고 안에서 여러 부분에 표시가 되어서 지금 누가 광고를 했는지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TV나 신문, 잡지, 인터넷 이런 데서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광고주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누가 광고를 했는지 이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어떤 광고가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광고주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무슨 광고가 그랬던가요? 바로 티저 광고죠. 티저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티저 광고에서 티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티저는 놀리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살살 약을 올리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그런 의미죠. 그래서 티저 광고는 이 의미 그대로 이렇게 놀리는 그런 광고예요. 학술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티저 광고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감춰서 소비자의 궁금증을 야기한 뒤에 점차적으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광고. 이게 티저 광고입니다. 즉, 중요한 내용을 감춘다. 이 광고주 같은 걸 감춰버려요. 때로는 브랜드 네임을 감추기도 하고 제품의 특성을 보여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춥니다. 그럼 당연히 소비자는 저게 뭐지? 하는 호기심, 궁금증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 광고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점차적으로 하나씩 서서히 밝혀나가거나 아니면 특정 시점에 가서 탁 하고 일거의 베일을 벗기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그 구매 의도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광고, 이게 바로 티저 광고입니다. 이런 티저 광고의 장점은 일단은 중요한 내용이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를 잘 끌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중요한 내용, 이런 광고주 등이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형식상 아무래도 경쟁사와 이렇게 차별화를 도모하기 쉽다는 게 이 티저 광고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자, 티저 광고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이 티저 광고는 중요한 내용을 감춰요. 그리고 알려줄 듯 말 듯 계속 그렇게 광고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비자한테 이 불쾌감이나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일반 광고에 비해서는 광고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고를 1편, 2편, 3편, 본편 이런 식으로 여러 광고를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 아무래도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티저 광고는 처음에 이 광고주 이런 것들을 감춰버립니다. 명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티저 광고는 저 개념에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광고주를 감추는 장치를 통해서 나중에 이 광고주가 드러났을 때 더 확실하게 광고주를 기억하고 광고주를 회상할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본편 광고에서는 분명하게 명시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드러나고 또 감춘 것도 확실히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개념에 부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티저 광고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지난 2015년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집행이 됐습니다. 버스 외벽에 이제 광고가 집행이 됐는데 텔러트 항공과 백윤식을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해서 내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이 이것은 어른들의 세계라는 이런 카피입니다. 자, 여기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광고주가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 스크린도어입니다. 역시 구체적으로 광고주가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편 광고에서 광고주를 노출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본편 광고를 보시면서 누가 광고를 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조금은 알 것 같다. 운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모든 계획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는 것 또한 게임의 일부라는 것을, 끝날 때까지 끝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5고! 이것은 어른들의 세계. 피망, 유맞고 피망에서 봐요. 네, 본편 광고에서 드디어 구체적으로 이 광고주를 드러냈죠? 누구였죠? 네, 피망 유막고였습니다. 여기서 광고한다, 이제 나중에 분명하게 명시를 했죠. 그리고 또 지하철에서도 이런 광고를 집행을 해서 이게 피망 유막고에서 광고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광고주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광고주,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감췄다가 이제 나중에 본편 광고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이러한 광고, 이걸 티저 광고라고 하고, 티저 광고도 결국은 이제 광고주가 나중에 드러나는 데다가 처음에 감췄던 것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게끔 유도하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저 개념에 맞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의 두 번째 요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어떻게 집행을 하냐면 바로 매체, 이 매체를 이용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가 직접 소비자들을 찾아가서 광고를 전달하는 그런 대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매체를 이용해서 다수 소비자에게 이제 광고를 대신 전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않아요. 비대인적인 그런 활동입니다. 이건 광고의 큰 특성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인적 활동이라는 거. 이런 매체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전통적인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가 있고요. 또 그리고 뉴미디어들, 모바일, DMB, IPTV, 인터넷, 이런 매체들이 속합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은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광고를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즉 일방향적으로 과거에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뉴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지금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쌍방향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가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전달하면 옛날에는 소비자들이 TV 같은 데서 광고 보고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런 걸 이용해서 이 광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피드백을 보내요. 그러면 광고주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광고를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교체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요소, 대상입니다. 아까 전에 그 정의에는 이제 광고의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광고는 바로 타겟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집행이 됩니다. 타겟 오디언스, 목표 청중, 표적 청중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한마디로 핵심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핵심 소비자란 지금 우리 광고주의 제품을 쓰는 현재 소비자 또는 지금은 안 쓰지만 앞으로 썼으면 하고 바라는 이런 잠재 소비자들이 바로 핵심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광고는 이렇게 분명한 타겟을 정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 타겟 오디언스를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제작하고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그 학술적인 정의에는 광고의 목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광고를 왜 하는가? 광고를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즉 판매 촉진이 광고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이 제품, 그리고 브랜드, 기업,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게끔 설득을 시키죠. 그리고 이외에도 이 제품이나 기업 브랜드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유도를 하고 신뢰감 이런 걸 갖게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제품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들 중에는 제품 판매가 목적이 아닌 그런 광고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익 광고, 그리고 정치 광고나 의견 광고들은 목적이 판매 촉진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정치 광고나 공익 광고, 의견 광고는 좀 특수한 경우의 광고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보편적으로 이제 접하는 그런 광고들은 목적이 거의 대부분 다 판매 촉진입니다. 자, 그 다음 성격입니다. 아까 전에 살펴본 그 광고의 정의에는 광고의 성격 두 가지가 드러나 있었어요. 하나는 유료의 상업적 활동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는 정보 전달. 이런 성격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먼저 정보 전달부터 설명을 드리면, 광고는 이 광고주의 제품, 그리고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의 장점이나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능 덕분에 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내가 이 제품을 사왔으면 이러한 베네핏, 혜택을 누리겠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광고의 정의에 나타났던 광고의 또 다른 성격은 바로 유료의 상업적 활동입니다. 광고는 공식적으로 매체를 이용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즉, 광고주가 TV라던가 라디오라던가 신문 이런 데다가 광고를 이제 내보내려면 매체사에게 그 매체의 지명과 시간을 이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벌려고 하는 유료의 상업적, 영리적인 활동인 거죠. 여기서 광고는 유료다. 이건 좀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광고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물론 광고들 중에 무료인 것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공익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 광고는 좀 특수한 그런 광고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광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광고는 유료라는 그런 성격을 지닙니다. 자, 이제는 광고 영역에서 두 번째, 광고와 유사한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와 자꾸 혼동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서 광고를 광고라고 안 부르고 다른 용어로 부르는 것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부르던가요? 혹시 광고를 선전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또는 홍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광고랑 자꾸 혼동되는 개념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학습을 할 텐데, 하나는 선전, 그리고 퍼블리시티, 홍보, 인적 판매, 이렇게 네 가지를 광고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전입니다. 선전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이념 이런 것들을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 감정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전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아무튼 그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이런 것들을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여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조작시키는 그런 일련의 활동을 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전을 프로파간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유래된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1622년 6월 22일 날
당시 로마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5세는 한 성교회를 이제 조직을 합니다. 이 성교회의 명칭은 콩그레가티오 데 프로파간다 피데였는데, 이 성교회는 신대륙에서 카톨릭을 더욱더 이제 전파하고,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이 카톨릭을 더욱더 강화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명칭 중에서 여기 라틴어 프로파간다, 이것을 그대로 선전의 뜻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칭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선전은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냥 종교 쪽에 어떤 선교 활동, 포교 활동,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색채가 진했던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선전이 오늘날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되게 되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선전부 장관을 지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입니다. 그는 선전을 활용을 해서 여론을 조작을 했고요.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전 기법들을 활용해서 나치의 독재에 사람들이 순응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치가 집권하는 데 필요한 기금 등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선전의 의미가 서서히 부정적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선전 기법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선전은 초기에 종교적 의미에서 정치적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이고 투쟁적인 그런 의미가 가미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정치적이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괴벨스 영상 한 편을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EBS 지식 채널 자료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실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괴벨스가 이 선전 기법들을 이용할 때 매체를 활용했다고 나와요. 이 수업이 지금 매체 수업이죠? 그래서 이 매체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주십시오. 어떤 매체를 괴벨스가 선전 기법들을 쓸 때 활용했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전의 특성이 나와요. 선전은 진실도 이야기하지만 거짓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거짓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이 선전의 특성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국가들이 이 괴벨스가 썼던 선전의 기법들을 주목하고 그리고 분석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 매체, 그리고 거짓을 이용한다는 선전의 특성, 그리고 괴벨스가 이용한 선전 기법에 여러 국가들이 주목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I begin to hear voices. And there's no one around. Well, I'm all used up. Yeah. And the wheels have turned round.
My love for her is taking such a long time to die. I'm waist deep in the middle. It's almost like I don't exist. I'm 20 miles out of town in cold eyes bound. Walls of pride. They are high and wide. Can't see over. To the other side. Well, it's such a sad thing to see beauty decay. The saddest thing, your heart torn away. One look at you and I'm out of control. Like the universe has swallowed me whole. I'm 20 miles out of town, cold eyes bound. Cold eyes bound. Something in the way he moves attracts me like no other lover. Something in the way she woos me. I don't wanna leave her now. You know I believe in hell. Somewhere in her smile, she knows that I don't need no other lover. Something in her style that shows me I don't wanna leave her now. You know I believe in hell. 이 영상에서는 괴벨스가 선전 기법들을 쓸 때 매체를 활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를 사용했다고 나왔죠? 그렇죠. 라디오하고 TV 이런 매체들을 썼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체는 효과를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전의 성격이 나왔어요. 선전은 거짓을 이용을 해요.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후에 여러 국가들이 이 게벨스가 썼던 선전 기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나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이고요. 이 미국의 선전분석연구소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선전분석연구소는 이 독일 나치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었던 다양한 선전 기법들, 선전의 효과들 여기에 주목하고 분석을 했고요. 또 이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사례들, 당시 천주교의 찰스 코플린이라는 신부도 이제 선전 기법들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1939년에 선전의 기술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여기에서 총 7개의 선전 기법을 소개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 7개의 선전 기법을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써보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광고회사, 홍보회사 이런 데로 진출하시거든 한번 적극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선전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선전 기법을 살펴보겠고 첫 번째로 매도하기 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매도하기, 네임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 기법은 뭐냐면 특정 대상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은 광고 쪽에서는 뭐 제품이나 브랜드가 될 수 있고요. 정치 쪽에서는 어떤 인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계획이라던가 뭐 관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대상에게 나쁜 이름을 붙이는 선전 기법, 이게 바로 매도하기 기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나쁜 이름을 붙임으로써 사람들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나쁜 이름이 붙은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매도하기 기법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대파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나쁜 이름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 매도하기 기법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선전 기법, 미사여구를 배우겠습니다. 매도하기가 어떤 대상에게 나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반대의 기법이 미사여구입니다. 매도하기가 나쁜 이름을 붙였다면 미사여구는 특정 대상에게 좋은 말을 붙이는 겁니다. 화려한 낱말, 아름답고 긍정적인 단어 이런 것들을 붙이는 설득 기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좋은 말이 붙은 그 대상을 사실 여부, 증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수용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 미사여구 기법은 광고나 정치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례로 도시 슬로건을 들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혹시 고향이 부산인 친구 있습니까? 부산의 도시 슬로건이 뭐죠? 그쵸? 부산의 도시 슬로건은 바로 다이나믹 부산입니다. 지금 다이나믹 이런 좋은 말이 부산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이나믹이란 말이 붙으니까 부산이 왠지 아주 역동적이고 뭔가 꿈틀꿈틀 활력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 그리고 대구, 합천 여기에 도시 슬로건은 뭐죠? 대구는 바로 컬러풀 대구고요. 그리고 합천은 수려한 합천입니다. 수려하다, 컬러풀 이런 좋은 말이 지금 대구나 합천에 이렇게 붙으니까 왠지 이 대구나 합천도 이 말이 붙음으로써 조금 더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미사여구 기법은 특정 대상에게 수려한, 컬러풀, 다이나믹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고 화려하고 좋은 낱말을 붙이는 그런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선정 기법, 트랜스퍼, 전이입니다. 이 기법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는 뭔가 좀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감을 유도하는 사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대상과 연결을 시켜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존경, 호감, 긍정적인 이미지, 인기, 명성 이런 것들을 우리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선정 기법을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증거 이런 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우리 대상을 쉽게 수용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 전이 기법은 이제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연상작용을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전이는 특히 광고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 사례를 하나 지금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례냐면 이 삼성의 그룹 PR 광고입니다. 과거 삼성은 세계 인류라는 광고 캠페인을 집행을 했습니다. 광고회사 제일기획이 제작을 했고 이때 활용한 광고 모델이 누구였냐면 바로 발명왕 에디슨,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광고 모델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광고 모델이 가진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권위, 인기, 명성을 삼성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고 수용하게끔 유도를 한 것이죠. 이제는 이 세계인류 이 광고 캠페인의 TV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광고 모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광고 모델의 이미지나 어떤 그 권위라던가 명성 이런 것들이 삼성으로 전이돼서 뭔가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구멍가게 둘째 딸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철의 여인 대처로 기억합니다. 여성차별이 없는 사회, 그곳에 세계 인류가 있습니다. 삼성. 자, 이 TV 광고에서는 모델로 지금 누가 활용이 되었죠? 그쵸, 마가렛 대처, 이 모델이 지금 활용이 되었습니다. 마가렛 대처는 영국에서 평민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라던가 친인척의 후광을 받지 않고 영국 최초로 여성 총리가 되었던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러한 마가렛 대처를 광고에 활용함으로써 마가렛 대처가 가지는 어떤 강인한 이미지 등을 지금 삼성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법이 전이, 트랜스퍼입니다. 이제는 네 번째 선정 기법,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언은 대리인을 앞으로 내세웁니다. 즉 일반인이나 전문가, 유명인 이런 제3자를 내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특정 대상, 이제 광고에서는 제품이나 브랜드, 정치 쪽에서는 어떤 인물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좋다고 말하게 하거나 혹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선정 기법입니다. 광고 쪽에서는 이런 대리인들이 광고에 등장해서 내가 이 제품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제품 사용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 쪽에서는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내가 저 후보랑 과거에 일해봤는데 굉장히 안 좋더라, 나쁘더라, 반면에 우리 후보는 아주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증언 기법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3자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신뢰감 유발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우리 인간은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제3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훨씬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효과를 높이는 그런 선정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브 크림 샴푸 TV 광고인데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떤 대리인을 내세웠는지, 그리고 이렇게 그 대리인의 증언 기법을 활용했을 때 뭔가 이제 신뢰감 이런 것들이 드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유심히 사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보시겠습니다. 수영장 물에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머리가 되게 막 푸석푸석하고 뻣뻣해요. 겨울에는 뭐 풀고 다닌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도브 샴푸 쓰고 나서부터는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건조한 걸 모르겠어요. 더욱 부드럽게 중건성용 도브 크림 샴푸. 수영 모자 쓸 때 빼고 머리 이렇게 항상 풀고 다녀요. 이 광고는 이제 광고회사 오길비앤 매더에서 이제 제작을 했고 광고주는 나온 것처럼 유니레버입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대리인을 내세웠죠? 네, 수영 강사라는 일반인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수영 강사. 이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수영장 물에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하겠죠. 근데 수영장 물은 소독약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약품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물론이고 이렇게 머리 이런 데에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영 강사가 도브 크림 샴푸를 썼더니 머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자기의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증언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믿음, 신뢰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선정기법, 서민적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본인 또는 본인의 생각이 주위의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평범한 서민들하고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정기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감이나 믿음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인간의 심리를 감안한 방식인데 심리학에 유사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같은 대학교 사람들을 만나시면 괜히 반가운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혹시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고향 사람 만나면 또 괜히 또 이렇게 반가운 그런 경험들 겪으셨죠? 바로 이렇게 뭐 고향이 같다, 학교가 같다, 뭐 취미가 같다 이렇게 자기하고 닮은 사람을 우리 인간은 긍정적으로 여기고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사성의 원칙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신과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나랑 같구나, 그냥 일반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비슷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튼 본인 그리고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일반인, 평범한 서민 이런 사람들하고 같다라고 말하는 기법, 이것을 서민적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선정기법, 카드 속임수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나 제품이나 어떤 대상들은 다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은 아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부각을 시키지만 반면에 단점은 그걸 왜소화시키거나 감춰버리는 선정기법.
이것을 카드 속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제 광고에서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는 이 제품의 장점도 알아야겠지만 단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구매 의사 결정을 내려서 실패 없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죠. 이 단점을 모르고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 리스크, 이 구매 위험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점은 감춰버리고 오로지 제품의 좋은 점, 그것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면 결국은 소비자를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카드 속임수라고 부릅니다. 카드 속임수 기법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는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JD 파워사가 실시했던 내구성 품질 조사에서 중형 자동차 부분 1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일보, 중앙일보 이런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제네시스는 다음과 같은 인쇄 광고를 집행합니다. 이 기사가 믿겨지시나요? 이런 헤드라인을 내세우고 그리고 중앙일보, 국민일보 이런 데 나왔던 기사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비자한테 제시하는 이런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네시스가 지금 현재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벤츠라던가 BMW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제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좋은 점 이것만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켰죠. 하지만 제네시스는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 자동차일 경우에는 장점도 알아야겠지만 단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구매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점은 완전히 감춰버리고 장점만 아주 크게 강조하고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방식이 바로 카드 속임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선정기법 부화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화내동 이게 무슨 뜻이죠? 그쵸? 이 부화내동은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 없이 그냥 무턱대고 남을 따라서 하는 거 이게 부화내동의 뜻이죠? 이 단어 의미 그대로 부화내동 기법은 남을 따라하게, 동조하게 만드는 선정기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하게 하느냐? 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유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이용해서 다수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따라하십시오 유도를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 부화내동 기법은 특히 정치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선거 후반부에 가서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대세 확정, 승리를 거둘 우리 후보에게 투표하십시오. 이렇게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 표를 사표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다수가 하는 그런 행동, 생각을 좀 감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을 따라서 우세한 후보에게 서라. 이렇게 따라하게 이제 유도를 하죠. 선거에서. 그런 사례들을 이 부화내동 사례라고 이제 들 수 있겠고, 사실 이 부화내동 기법은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 선전분석연구소의 선전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밴드웨건 기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밴드웨건. 이 단어의 뜻이 뭐죠? 바로 연마차, 악대차,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밴드웨건은 이렇게 퍼레이드의 행렬 맨 앞에 선두에 서는 악대 차량을 밴드웨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밴드웨건이 지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우르르 막 따라갑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을 우르르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에 착안을 해서 따라하게 만드는 기법, 이것을 밴드웨건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식당에는 점심시간인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많이 있는 식당과 사람이 없는 식당 중에서 어떤 식당이 더 끌리시나요? 네, 그쵸. 아무래도 사람이 지금 많이 있는 식당이 좀 더 끌리실 겁니다. 저기 맛집인가? 음식이 맛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바로 이것을 소재로 삼아서 광고가 집행이 되었는데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는 데 가서 밥을 먹을 땐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데 가서 먹어야 돼. 이런 데가 반찬도 정말 좋고 많이 주고 서비스가 정말 좋거든. 카드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그게 좋은 거지 뭐. 안 그래요? 천만인의 카드? LG 카드. 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 적게 가는 식당보다는 마음이 끌리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카드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카드가 왠지 더 솔깃하고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주의 카드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드니까 당신도 따라서 하라 이렇게 동조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하게 만드는 기법, 이것을 부하운동기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는 선정과 광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주체입니다. 이 선전은 때때로 주체가 은폐되어 있습니다. 특히 흑색 선전을 할 때 주체가 감춰집니다. 왜냐하면 이 흑색 선전은 이제 상대방을 막 헐뜯고 막 깎아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부메랑을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런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더 안 좋게 보죠. 그래서 이 흑색 선전을 할 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그 당사자를 사람들이 더 안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주체를 은폐합니다. 반면 광고는 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죠.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광고의 학술적 정의가 어떻게 시작했죠? 네, 광고는 명시된 광고주가 한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고는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선전은 때때로 주체가 은폐되기 때문에 광고와 이제 선전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차이점은 거짓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사실도 얘기하지만 거짓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오도하는 정보, 허위의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유포를 해가지고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을 합니다. 선전이 그래요. 반면 광고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특히 라디오 광고나 TV 광고 이런 경우에는 매체에 집행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을 얘기한다 그러면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워서 매체에 집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광고는 사실을 얘기하지만 선전은 거짓을 얘기도 한다는 것이 이제 차이입니다.
다음 세 번째 차이는 선전은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전의 정의에도 드러났었죠. 여러분들 아까 정의 기억나시나요?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 주장을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해서 주입을 시킨다, 마음을 움직인다 라고 정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선전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하지만 광고는 이런 감정도 활용하지만 이성이나 합리성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선전과 차이를 보입니다. 자, 네 번째, 선전과 광고의 차이점으로 정치적이다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선전은 아까 정의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초기에는 종교적 색채가 짙었던 그런 용어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게베스가 활용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종교적 성격에서 정치적 성격으로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전은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광고는 상업적인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죠. 아까 광고의 정의에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죠? 광고는 유료의 상업적 활동이다. 그러니까 물건, 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이제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광고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사달라, buy me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선전은 특히 정치 쪽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걸 얘기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유도를 합니다. 따라서 선전은 팔로우 미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는 광고와 빈번하게 혼동이 되는 또 다른 개념인 퍼블리시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시티, 기사 홍보, 언론 홍보 이렇게 많이 부르죠? 이 퍼블리시티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정의를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퍼블리시티란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활동. 네, 퍼블리시티는 이제 우리 광고주의 제품이나 브랜드나 용역, 서비스, 기업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뉴스라던가 기사로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퍼블리시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일단은 기업이나 제품이나 브랜드 등등에 대해서 뉴스화합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료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보도 자료를 여러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에 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에 알려가지고 기사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퍼블리시티입니다. 사실 이 퍼블리시티는 이 다음에 배울 PR 활동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퍼블리시티가 종종 광고하고 자꾸 이렇게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 PR에서 따로 빼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퍼블리시티와 광고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차원, 즉 신뢰성, 비용, 통제성, 이 차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 신뢰성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퍼블리시티는 광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퍼블리시티는 어떻게 소비자한테 다가가냐면 TV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나 앵커, 기자의 입을 통해서 뉴스의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에는 기사 포맷으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돼요. 따라서 소비자는 이런 뉴스, 기사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좀 공정하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뢰성이 높죠. 반면에 광고는 어떤가요? 광고는 이걸 자꾸 보다 보면은 우리의 소비 욕구가 자극이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사치나 낭비 이런 것들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광고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블리시티는 좀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 광고는 신뢰성이 낮다라는 점에서 차이를 이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비용입니다. 퍼블리시티는 무료예요. 기사, 뉴스로 우리 광고주, 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이 나가는 대가, 이것에 대해서 퍼블리시티는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고는 유료죠.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광고의 정의 끝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광고는 유료의 상업적 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광고는 매체의 시간과 지면을 이용하는 대가로 반드시 돈을 지불을 하는 유료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퍼블리시티는 무료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비용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바로 통제성입니다. 이 퍼블리시티는 광고주가 이 기사라던가 그리고 이제 뉴스에 기업, 광고 제품, 그리고 브랜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을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길이라던가 내용이라던가 그리고 전달법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각 신문사, 방송국, 잡지사에 보냈어요. 그런데 기자가 그걸 딱 보니까 전혀 뉴스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컷하죠. 그래서 이게 매체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통제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광고는 어떤가요? 광고는 광고주가 이 광고의 내용이라던가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시간, 방법, 길이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성 차원에서 퍼블리시티는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이 광고는 광고주가 통제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광고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이기 때문에 바이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퍼블리시티는 우리 기업이나 제품 이런 걸 알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날 좀 알아달라, 노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광고하고 자주 혼동되는 용어로 이제 PR을 살펴보겠습니다. PR, 이 홍보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배우겠습니다. PR은 조직, 가장 대표적인 조직에는 기업이 있죠. 이런 기업이 공중, 공중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고객이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고객하고 아주 호의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그걸 잘 유지하고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일련의 활동들, 이것을 PR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벤트 같은 거 열어서 이제 소비자한테 경품을 주거나 아니면 여행을 보내주거나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죠. 또 이외에도 사보를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객들을 초청해서 자기들의 공장을 견학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또 스폰서십 이런 것들이 PR 활동입니다. 이 활동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기업과 고객 사이에 호의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리고 PR을 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PR이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PR에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사실 PR 활동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소식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막고 피합니다. 반면에 우리 제품이나 이 기업에 대해서 좋은 거, 어디서 상을 수상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은 막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그래서 이 정의 또한 PR의 속성을 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정의를 기억하기 힘드시면 아래 정의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PR의 구성 요소를 배워보겠습니다. PR의 요소에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조직체입니다. 즉 PR의 주체죠. PR 활동을 하는 주체는 조직인데 이 조직의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 또는 정부 그리고 기관, 단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요소는 이제 공중입니다. 공중, PR의 객체죠. 이 PR의 대상이 되는 이런 공중에는 이제 대표적인 요소가 고객이 있고, 그리고 이 이외에도 지역사회 주민들, 그리고 투자자, 언론 또는 내부 종업원들이 이 공중의 사례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PR의 주체인 조직체와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소,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PR의 목적입니다. 이 조직체가 PR 활동을 하는 그 목적은 조직과 공중이 이 상호 이해를 넓히고 또 그 다음에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 때문에 PR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요소는 PR의 성격입니다. PR은 커뮤니케이션, 이 의사소통의 성격을 지니고 또 매니지먼트, 이 관리의 성격을 지닙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PR의 6가지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PR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PR이라는 것은 PR의 주체인 조직체가 PR의 객체인 공중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관리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PR의 정의라던가 그리고 PR의 구성 요소를 살펴봤는데 계속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말이 있어요. PR은 좋은 관계, 호의적인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PR의 핵심이고 곧 그것이 광고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광고는 궁극적으로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판매 촉진이 목적인 그런 활동입니다. 반면에 PR은 조직체가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을 해서 공중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PR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에서 광고와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요약하면 광고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서 buy me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PR은 호의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love me라고 날 사랑해달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고와의 차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광고와 자꾸 혼동이 되는 개념인 인적 판매를 살펴보겠습니다. Personal Selling, 이 앞머리 글자를 따서 이걸 PS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적 판매는 무엇인지 그 정의를 보겠는데 이것은 판매원이 소비자하고 직접 대면을 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끔 설득하는 판매 촉진 행위, 이것을 인적 판매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이러한 인적 판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적 판매는 일단 첫 번째로 판매원과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접촉한다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접촉을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속성은 우리 육안으로 소비자의 니즈, 그리고 반응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으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소비자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신속하게 메시지 내용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달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판매원이 소비자랑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약간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판매원은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하니까 바로 이런 소비자 반응에 따라서 다른 대응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패드를 꺼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소비자가 이제 별로 내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른 이제 메시지 전달 방식을 또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도 소비자가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럼 또 얼른 이번에 5%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 내용, 전달법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인적 판매의 특성입니다. 자, 다음 또 다른 특성으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적 판매는 직접 만나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얘기를 하고 소비자는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다시 판매원은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의견이 왔다 갔다 인터랙션이 되는 게 인적 판매의 특성입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인적 판매와 광고와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판매는 이 판매원이 소비자를 직접 만나요. 그러니까 대인적인 그런 활동입니다. 하지만 광고는 어떤가요? 아까 광고의 정의에서 광고는 무엇을 이용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된다고 했죠? 그쵸? 매체라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광고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비대인적인 활동이에요. 바로 이것이 광고와 인적 판매의 큰 차이점이죠. 인적 판매는 직접 만나지만 그래서 대인적인 활동이지만 광고는 직접 안 만나는 비대인적인 활동이다. 이것이 둘 사이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요약을 하면 광고는 날 사달라, buy me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인적 판매는 일단은 이 판매원이 저 소비자가 본인을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 나중에 뭐 제품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은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적 판매는 believe me, 날 믿어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측면에서 광고와 인적 판매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를 이제 마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1교시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1교시에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매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고였죠. 매체 쪽에서는 이 광고 매체가 무엇인가 정의를 살펴봤죠. 그리고 광고 매체의 역할, 중요성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매체라는 것은 광고주의 광고를 전달하는 매개체고 그리고 이게 광고 효과라던가 그리고 광고비와 이렇게 직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영역에서는 우리가 1교시에 크게 두 가지를 배웠죠. 광고의 개념에서 어원, 정의, 요소 및 특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광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광고하고 이렇게 빈번하게 혼동되는 개념인 선전, 퍼블리시티, PR, 그리고 인적 판매를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를 종료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